어머니, 이 보험 꼭 들으셔야 해요. 어머니가 우리 가족의 기둥이잖아요. 제가 보험료는 다 낼게요. 어머니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이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날 저는 며느리의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보험금을 노린 악마가 천사의 가면을 쓰고 제 곁에 있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미숙입니다. 평범한 할머니였던 제가 어떻게 보험 살인의 표적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이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그날 아침 며느리 서연이 커다란 서류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서연이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환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진심이라고 믿었죠. 서연이는 식탁에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빼곡한 글씨로 가득한 보험 계약서들이었죠. 저는 안경을 쓰고 읽어보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포기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서연이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암보험, 상해보험, 실버보험까지 무려 20개가 넘는 보험이었죠.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있을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죠. 어머니가 아프시면 저희가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돈 걱정 없이 치료받으셔야죠. 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 내 연금으로는 도저히. 제가 다 낼게요.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한테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 상민이는 정비소 운영이 어려워 늘 돈이 없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다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수익자란을 채울 때였어요. 제가 물었죠. 수익자는 누구로 하지? 당연히 저랑 상민 오빠죠. 서연이가 자연스럽게 펜을 움직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만약에 일이 생기면 저희가 병원비랑 다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수익자가 되는 게 이상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서연이가 내미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하나, 둘, 셋. 20개가 넘는 서류에 도장을 찍는 동안 손목이 아팠습니다. 다 끝났어요, 어머니. 서연이가 서류를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심이에요. 그때 서연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우라는 이름이 떴죠. 네, 지우야. 뭐, 또 돈이 필요하다고? 서연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서연이가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남동생이에요.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해요. 동생이 있었구나. 몰랐네. 제가 말하자 서연이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별로 친하지 않아서요. 가족이지만 돈 문제로 자주 싸워요. 그날 저녁 서연이는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해줬습니다. 상민이도 퇴근하고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죠. 엄마, 서연이가 보험 다 정리해줬다면서요? 상민이가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 보험 전문가 덕분에 든든하네.
서연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저는 복받은 할머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자마자 끊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걸려왔을 때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미숙 씨 맞으십니까? 오늘 보험 많이 드셨다면서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시죠? 제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후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이거 건강식품이에요. 매일 드셔야 해요. 비싼 거니까 빠뜨리지 마시고요. 초록색 액체가 든 작은 병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병씩 꺼내보니 라벨도 없고 그냥 투명한 병에 든 약처럼 보였죠. 이게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홍삼 농축액이에요.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눈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을까요? 아마 제 착각이었겠죠. 그때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서연이가 가져다 준 건강식품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심한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벽을 잡고 겨우 화장실까지 갔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평소 먹던 고혈압 약 때문인가 싶어서 약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약 모양이 조금 달라 보였죠. 더 작고 색깔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먹는 약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지난번에 약국에서 제네릭으로 바꿔드렸잖아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성분은 똑같고 가격만 싸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너무 어지러워서. 제가 아는 좋은 병원 있어요. 서연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내일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 병원 원장님이 제 지인이거든요. 다음 날 서연이는 저를 작은 개인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간판도 낡고 환자도 별로 없는 곳이었죠. 왠지 불안했지만 서연이를 믿었습니다. 최민수라는 의사가 진료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중년 남자였는데 의사 가운이 어색해 보였어요. 어머님 상태가 심각하네요. 최 원장이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하고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입니다. 그럴 리 없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난달 건강검진에서는 정상이었어요. 노인분들은 하루아침에도 상태가 변합니다. 최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당장 입원해서 관리받으셔야 해요. 그때 진료실 밖에서 서연이와 최 원장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화장실 간다고 나왔다가 우연히 들은 거죠. 원장님, 진단서는 준비됐죠? 치매 초기 증상으로.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음 환자도 준비됐어요. 최 원장이 답했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환자? 나 말고도 또 있다는 거야? 집에 돌아와서도 최 원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 건강이 그렇게 나빠진 걸까요? 그날 밤 친구 선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희는 보험회사에서 30년 일한 베테랑이었죠. 선희야, 요즘 내 며느리가 보험을 20개나 들어줬어. 좋은 며느리지? 잠깐 20개? 선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익자는 누구야? 며느리랑 아들이지. 미수가 그거 조심해야 해. 선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험금 노리고 노인들 해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에이, 우리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 저는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먹던 약병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라벨은 같은데 알약 모양이 달랐죠. 서연이는 계속 같은 약이라고 했지만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가 없을 때 약을 몰래 챙겨서 동네 약국에 가봤습니다. 약사님, 이 약 좀 봐주세요. 고혈압 약 맞나요? 약사가 약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고혈압 약이 아닌데요. 진정제 종류 같은데. 어디서 구하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정제라니. 왜 서연이가 제 약을 바꿔치기 한 걸까요?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눈빛이 차가워졌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약국에 좀. 제가 말을 얼버무리자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외출하신 거 CCTV로 다 봤어요. 서연이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현관 CCTV 화면이었죠. 제가 약봉지 들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드린 약만 드셔야 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다른 약 드시면 위험해요. 아셨죠? 언제 CCTV를 설치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안전 위해서요. 거실이랑 주방, 현관에만 있어요. 서연이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죠. 그날 밤 저는 무서워서 방문을 잠그고 잤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숨을 죽이고 자는 척했습니다. 서연이가 제 머리맡에 서서 한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직이 중얼거렸죠. 빨리 아파야 할 텐데. 시간이 없는데. 그날 새벽 서연이의 중얼거림을 들은 후 저는 극도로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났죠.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친정에 간다고 나간 후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2층 작은 방에 있는 앨범을 보고 싶어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CCTV가 거실이랑 주방, 현관에만 있다고 했지? 계단은 없다고 했잖아. 서연이가 계단을 사각지대로 남겨둔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계단을 구르면서 온몸이 바닥에 부딪혔죠. 갈비뼈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 제 비명소리에 옆집 아주머니가 뛰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며느리한테 연락해 주세요.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간신히 말했습니다. 30분 후 서연이가 도착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왜 그리 차가웠을까요? 어머니, 왜 조심하지 않으셨어요? 계단에서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CCTV도 없는 곳에서.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부러 CCTV가 없는 곳을 노린 건가? 병원에 가니 갈비뼈 2개가 골절이었습니다.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지만 서연이가 막았죠. 집에서 제가 간호할게요. 병원비도 아깝고요. 집에 돌아와서 계단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계단 모서리에 투명한 테이프 자국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일부러 설치한 것처럼 보였죠. 서연이가 부엌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나 서연이야. 일이 잘 진행되고 있어. 곧 큰돈 들어올 거야. 조금만 참아. 그 동생과 또 통화하는구나. 뭔가 수상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선이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서연이는 마지못해 친구를 들였죠. 미수가
정말 조심해야 해. 선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계단 사고로 보험금 타는 수법이야. 흔한 수법이지. 설마 우리 며느리가.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선희가 가고 난 후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보험 서류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이번 사고로 보험금 3천만 원 나온대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병원비 빼고도 남겠네요. 그 돈은 나한테 주는 거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며칠 후 서연이가 요양원 팸플릿을 보며 중얼거리는 걸 봤습니다. 침실로 가는 길에 우연히 들었죠. 한 달에 500만 원. 보험금으로 충분하네. 일단 입소시키고 나면. 뒷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섬뜩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상민이가 새 차를 샀다고 자랑했습니다. 중고차지만 정비소에 필요했다고 했죠. 엄마, 서연이 덕분에 사업이 잘 돼요. 보험 상품도 잘 팔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제 보험금이 아니었을까요? 갈비뼈가 아물어갈 무렵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집안 구조가 바뀌어 있었어요. 가구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서 걸을 때마다 부딪혔죠. 어머니, 제가 대청소했어요. 서연이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더 넓어 보이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일부러 제가 다치도록 가구를 배치한 거라는 걸. 커피 테이블은 침실 문 바로 앞에, 화분은 화장실 가는 길목에 놓여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건데 제가 모르는 보험이 또 있었어요. 사망보험금 5억. 수익자는 역시 서연이와 상민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서연이가 제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게. 계단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갈비뼈는 어느 정도 나았지만 공포는 더 커졌죠. 서연이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8월의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새벽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자고 싶었지만 서연이가 막았어요.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창문 열면 도둑 들어요. 새벽 3시쯤 이상한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가스 냄새였어요.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점점 진해졌죠.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간신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밸브가 살짝 열려 있었어요. 당장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죠.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미숙 씨, 가스 냄새 나지 않아요? 우리 집까지 냄새가 와서. 네, 제가 실수로. 제가 둘러댔지만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새벽에 젊은 여자가 현관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며느리 아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서연이가 새벽에 왔다 갔구나. 아침에 서연이가 왔을 때 물었습니다. 어젯밤 가스밸브 누가 만졌어?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내가 만진 적 없어. 제가 화를 냈지만 서연이는 오히려 상민에게 전화했죠. 오빠, 어머니가 또 이상한 소리 하세요. 가스밸브 열어놓고 기억 못 하신대. 몽유병 있으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상민이가 와서 제게 요양원 팸플릿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기 위험한 것 같아요.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뭐라고 해도 치매 증상으로 몰릴 테니까요. 다음 날 새벽 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미리 준비했어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뒀죠. 새벽 2시 서연이가 살며시 부엌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아침에 서연이가 또 가스 냄새 난다고 호들갑을 떨었어요. 어머니, 정말 위험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건 뭐예요? 내가 가스밸브 열었잖아. 내가 다 봤어. 서연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일어나셨나 봐요. 제가 확인하러 간 거예요. 어머니가 몽유병이 있으셔서. 거짓말. 제가 소리쳤지만 서연이는 오히려 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제가 보관할게요. 위험해요.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서연이가 동생과 통화하는 걸 또 들었습니다. 이번엔 화장실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죠. 지우야, 이번 주가 고비야. 가스 사고로 끝내야 해. 보험금 10억이야. 너 빚도 다 갚고 남아. 그러니까 서연이 동생도 한통 속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가스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깨어나니 병원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어요. 서연이가 의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가스를 까먹으세요. 치매가 심각해요. 의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기억나세요? 서연이가. 제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죠. 어머니는 좀 헷갈리세요. 치매 초기 증상 같아요. 상민이가 정비소 직원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였죠. 그래, 사모님이 브레이크 라인 좀 봐달라고 했다고? 이상하네. 왜 그런 부탁을? 상민이도 뭔가 눈치챈 건가? 하지만 상민이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 퇴원하고 집에 오니 서연이가 새로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사고로 보험금이 5천만 원 나왔어요. 서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비 빼고도 많이 남네요. 가스 누출 사건 이후 서연이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에 대한 욕심은 더 커진 것 같았죠. 9월 초 서연이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정기 검진 가야 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평소와 달리 서연이가 직접 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차에 타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전벨트가 헐거웠어요. 서연아, 안전벨트가 이상한데? 아, 제가 수리 맡기려고요. 서연이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상민이가 정비소에서 전화했습니다. 서연이가 받았죠. 오빠? 응, 브레이크 점검? 했어. 이상 없대. 서연이가 거짓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도로에 나가자 서연이의 운전이 거칠어졌습니다. 신호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차선을 급하게 바꿨죠. 그러다 한적한 도로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브레이크가 이상해요. 서연이가 연기하듯 말했습니다. 갑자기 차가 앞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죠. 쿵! 충격과 함께 제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헐거운 안전벨트 때문에 대시보드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정신이 들었을 때는 또 병원이었습니다. 목 디스크와 허리 부상이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이네요. 안전벨트를 제대로 안 하셨나요? 브레이크가 고장났대요.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사고 직전 서연이가 일부러 엑셀을 밟는 것을, 그리고 자기는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몸을 뒤로 빼는 것을요. 경찰이 와서 조사했지만 서연이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갑자기 말을 안 들었어요. 정비소에 맡겼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비소 직원이 저를 몰래 찾아온 거예요. 상민이가 없을 때 병실로 왔죠.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젊은 직원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었죠. 화면에는 서연이가 정비소에서 차 밑으로 들어가 뭔가를 만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일부러 손상시킨 것 같아요. 사장님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험금 때문이지?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왔었어요. 수상한 정비 요청을 많이 했죠. 사장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인이니까. 제발 이 영상 보관해 주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직원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주며 위험하면 연락하라고 했죠. 상민이가 병실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민아, 서연이가 정비소에 자주 오니? 가끔요. 왜요? 상민이가 의아해했습니다. 브레이크 점검 부탁했다면서? 아, 그거. 상민이가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좀 이상했어요. 멀쩡한 차인데 자꾸 뭘 고치래요. 근데 서연이가 안전 걱정한다고 해서 상민이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아내를 믿으려 했겠죠. 퇴원 후 예상대로 서연이가 보험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보험금이 8천만 원이에요. 서연이가 흥분했습니다. 어머니 부상이 심각해서 많이 나왔네요. 그 돈으로 뭘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상민 오빠 정비소 확장하려고요. 서연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우 빚도 좀 갚아줘야 해요. 내 보험금인데 왜 내 맘대로야? 어머니는 곧 요양원 가실 거잖아요. 서연이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돈 관리는 저희가 해야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둘째 아들 상철이에게 어떻게든 연락해야겠다고. 차 사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목과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누워있던 어느 날 기적처럼 상철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연락이 안 됐어요? 상철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서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오셨어요? 홍선이 아주머니가 연락하셨어요. 상철이가 날카롭게 서연이를 봤습니다. 엄마가 계속 사고를 당한다고요. 제가 간병하느라 정신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서연이가 변명했지만 상철이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상철이는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진짜로 무슨 일 있는 거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상철이의 진심 어린 눈을 보니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상철아, 서연이가 날 죽이려고 해. 보험금 때문에. 상철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 있어요? 정비소 직원이 CCTV를 봤어. 서연이가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걸. 그리고 서연이 동생하고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 보험금 10억 얘기하면서 상철이는 즉시 수첩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제 상처를 자세히 살폈죠.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상철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서연이 전 시어머니 알아요? 들어보니 3년 전에 돌아가셨다던데. 상철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어요. 박순자 씨, 68세, 가스 누출 사고사. 보험금 2억 수령? 그럼 정말로. 그뿐이 아니에요. 상철이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이와 연관된 노인 사망 사건이 더 있었어요. 5년 동안 총 5명.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예요. 잠깐, 여기 보세요. 상철이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진서연의 친정어머니 이정순 씨예요. 5년 전 사망, 보험금 3억. 친엄마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철이가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호 마이너스 이정순, 친정엄마 3억. 2호 마이너스 박순자, 전 시어머니 2억. 3호부터 5호 마이너스 이름 모를 노인들, 각 1 마이너스 2억. 7호 마이너스 오미숙, 현재 진행 중, 목표 15억. 이건 조직적인 범죄예요. 상철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연루되어 있고, 상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죠. 도련님,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서연이가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약 먹지 마세요. 상철이가 막았습니다. 성분 검사부터 해봐야겠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련님이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형수님이 뭘 숨기는지 제가 다 알아요. 상철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비소 CCTV도 확보했고 형수님 통화 내용도 녹음했어요. 서연이가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계획 변경이야. 상철이가 눈치챘어. 상철이가 서연이를 막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날부터 상철이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이는 불안해했지만 쫓아낼 수는 없었죠. 상철이는 몰래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상철이가 서류 뭉치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보험이 20개가 아니라 30개예요. 총 보험금이 15억이 넘어요. 30개? 저는 놀랐습니다. 게다가 대출도 여러 개 있어요. 엄마 집을 담보로요. 서연이가 엄마 도장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상민이는 뭐하고 있었던 거야? 형도 조사해봤어요. 상철이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형 통장으로 보험금이 여러 번 입금됐어요. 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상철이가 머문 지 일주일째 서연이가 갑자기 친절해졌습니다. 뭔가 꾸미는 게 분명했죠. 도련님도 계시니 특별 요리 준비했어요. 서연이가 푸짐한 상을 차렸습니다. 상철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음식을 봤습니다. 저는 형수님 음식 안 먹어요. 서연이의 눈이 차가워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라도 드셔야죠. 특별히 어머니 건강식으로 준비했어요. 서연이가 제 앞에 죽그릇을 놓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한 냄새가 났어요. 한약 냄새 같기도 하고 이상했죠. 엄마, 드시지 마세요. 상철이가 막았습니다. 왜 자꾸 의심해요? 서연이가 억울한 척했습니다. 어머니 위한 건데. 그럼 형수님이 먼저 드세요. 상철이가 죽그릇을 서연이에게 밀었습니다. 서연이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미 먹었어요. 한 숟가락만 드세요. 상철이가 고집했습니다. 서연이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도련님이 너무하시네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때 서연이 동생 지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누나, 급한 일이 있어서. 지우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서연이를 따로 불렀죠. 누나, 이제 그만해. 더는 못하겠어.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소리야? 조금만 더 하면 돼. 서연이가 다그쳤죠. 엄마 죽인 것도 모자라서 나 더는 못해. 양심의 가책에 미칠 것 같아. 닥쳐. 너도 공범이야. 이제 와서 빠지려고? 상철이가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죠. 상철이는 그 죽을 봉지에 담았습니다. 성분 검사 의뢰할게요.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철이의 표정이 심각했죠. 엄마, 이죽에서 치명적인 약물이 검출됐어요. 천천히 장기를 망가뜨리는 독약이에요.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해요.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날 독살하려 했구나. 이제 신고할 수 있어요. 상철이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아픈 척했습니다. 상철이의 계획이었죠. 배가 아파. 제가 신음하자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야겠어요. 서연이는 저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상철이는 일부러 자리를 비웠죠. 차 안에서 서연이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진통제 녹였어요. 저는 마시는 척하고 몰래 뱉었습니다. 그리고 곧 의식을 잃은 척했죠. 서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겠네. 병원 말고 다른 데로 가야겠어. 동생 말이 맞아. 너무 오래 끌었어. 차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병원이 아닌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몰래 상철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치 추적 앱을 미리 깔아둔 덕분이었죠. 차가 멈췄습니다. 한적한 공터였어요. 서연이가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베개를 꺼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더 일찍 끝냈어야 했는데. 엄마 때문에 연습은 많이 했어요. 서연이가 베개로 제 얼굴을 덮으려는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사이렌이 가까워지자 서연이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차를 포위했죠. 손들어. 꼼짝 마. 상철이와 경찰들이 차를 둘러쌌습니다. 서연이는 도망치려 했지만 곧 체포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진짜로 울음이 터졌어요. 살았다는 안도감에요. 상철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안전해요. 다 끝났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증거 없어요. 전 어머니를 도우려 한 거예요.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이의 동생 박지우였어요. 누나, 그만해. 지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다 알아. 누나가 노인들 죽인 거. 엄마도 누나가 죽였잖아. 지우는 경찰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누나가 정리한 파일이에요. 피해자 명단이랑 보험금 내역 다 있어요. 그리고 엄마 죽이는 동영상도 있어요. 누나가 베개로. 제가 몰래 찍었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내가 왜? 누나 때문에 더는 못 살겠어. 지우가 고백했습니다. 엄마 죽이는 거 보고 악몽에 시달렸어. 양심의 가책에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 경찰이 서연이를 연행하면서 말했습니다. 진서연 씨, 연쇄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상민이도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공모 혐의였죠. 경찰서에서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서연이는 7명의 노인을 살해하고 총 15억을 편취했어요. 상철이가 정비소 CCTV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장면이 선명했죠.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죠. 법정은 가득 찼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많이 왔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서연이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파일이었죠. 타겟 리스트가 화면에 떴습니다. 1호 마이너스 이정순 친정엄마 완료 3억. 2호 마이너스 박순자 전 시어머니 완료 2억. 7호 마이너스 오미숙 진행 중. 목표 15억. 6개월 내 처리. 단계별 시나리오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서연이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단지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우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누나는 엄마를 베개로 질식시켰어요. 제가 그 장면을 봤고 동영상도 있어요. 법정에서 그 동영상이 상영됐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죠. 상민이도 자백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차 사고 후에 의심했지만 무서워서 신고 못했어요. 서연이가 저도 공범으로 만들었거든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진서연에게 연쇄살인 및 보험 사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서연이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기징역이요? 아니, 이건 너무해요. 피고인 오상민에게는 방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상민이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상민이가 제게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배신감이 너무 컸죠.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상철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어요. 가끔 상민이가 찾아옵니다. 용서를 구하지만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선이가 가끔 찾아와 위로해 줍니다. 미수가 강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살아서 다른 피해자를 막았잖아. 맞아요. 제가 살아남은 건 기적이었습니다. 상철이가 없었다면, 선이가 없었다면, 그리고 지우의 양심이 없었다면, 저도 차가운 통계 숫자가 됐을 거예요. 오늘도 저는 일기를 씁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상철이가 있어서 감사하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면 절대 넘기지 마세요. 의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민이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절여내야 할까요? 자식이 배신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